예, 61페이지 보시면 최고 위에 가족관계 질서에 관한 규정,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죠. 가족법 쪽에 보면은 일반적인 법 원리가 일부 일처제 당연히 강행법적 원리겠죠. 이게 만약에 이비법적 원리라면은 큰일 나겠지. 가족법 규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중원 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탈법을 하면은. 61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법률행위 목적 부분 하고 있습니다. 민법 교과서는 볼 때 항상 어디를 하고 있는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되고 확정되고 난 뒤에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다음에 법 질서에 합당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크게 봤을 때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임의 규정으로 구별을 하고 임의 규정은 합의로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이 강행 규정도 또 크게 나누어 보면은 효력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단속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있는데 이거는 행정 질서 유지 단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법적 행정법적 제재를 받을지언정 사법적 거래 영역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효력 규정 위반과 관련돼서 나중에 가면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건데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은 효력 규정이고 이거 위반하면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 일단 뭐 어차피 알아놔야 될 거 그냥 2개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은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 행위를 한 자가 내가 한 거 무효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그냥 지문 하나에 자주 뜰 수 있는 것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효력 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행위는 그 상태로는 유효로 갈 여지가 없고 유효로 갔어도 안 될 거니까 표현 대리 법리 적용 안 한다. 그냥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직까지 표현 대리 공부 안 했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지문에 그냥 하나씩 실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한번 살짝 들어 놓으시는 거고 그 이외에도 뭐 정권거래법에 보면은 정권거래법에 보면은 투자수익 보장약정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투자수익 보장약정 금지 규정. 투자수익 보장약정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서 위반하면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역시 정권거래법에 1인 매매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1인 매매 금지 규정. 요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위반하더라도 사적인 거래 영역에서 유효성이 인정될 수는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컨대 어떤 정권사 직원이 자기 친구한테 내한테 1억을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한 달 내에 100억 수익 보장해 주겠다.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이 했죠. 주변에도 이런 것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한 달 내에 100억 만들어 주겠다라고 10억 받아간 그 놈이 한 달 내도록 당연히 받아가면 강간무소식이지 뭐 1년이고 10년이고. 근데 이게 무효니까 이거 달라 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다는 거. 새끼손가락 걸고 뭐 복사하고 뭐 종이 쓰고 도장 찍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 1억 내한테 맡겨봐라. 내가 증권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100억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 무효라 했는데 요거 맡겨봐라. 1인 매매 금지 규정이 있지만 요거 맡겨버려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깡통 계좌가 되더라도 달라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법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튼 금융거래와 관련돼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만약에 중개사 합격을 하면은 이거는 이야기 안 할래.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하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법 원리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또 이제 법 이론이 또 발달을 하는데 요 효력 규정을 직접 위반하면은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직접 위반한 게 아니고 간접적 우회적으로 회피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간접적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행위를 탈법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행위도 많아. 법률 행위도 있고 불법 행위도 있고 뭐 채무불이행 행위도 있을 거고 탈법 행위도 있고, 또 이거 왜 끄집어내냐면은 또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또 이거 뭔데 이래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참 황당해. 법률 용어는요. 법률 용어는 필요한 자리에서 딱 필요한 그 자리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가 말 건데, 이걸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탈법행위라는 것은 효력 규정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을 쓰는 것을 탈법행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탈법행위라는 개념을 일단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론상 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목적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는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간접적으로 위반, 탈법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 개의 수단만을 금지시키고 있을 때 요걸 다른 수단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결론은 목적 금지 효력 규정에 대한 탈법 행위는 목적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효. 요거는 한 개의 수단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을 회피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이거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은 참 이런 비교는 안 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북한 가는 놈은 다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봅시다. 북한 가는 놈은 다 처벌한다. 내가 분명히 앞으로 이런 용어 안 쓰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북한 가는 놈은 다 처벌한다. 만약에 조문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은 북한을 직접 가든 중국을 통하고 소련을 통하고 러시아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든 또는 뭐 미국을 통하고 독일을 통하고 이래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든 가기만 하면은 다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무효. 한 개의 수단만 금지하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북한에서 직접 오는 사람만 처벌한다. 북한에서 직접 오는 사람만 처벌한다. 다른 쪽으로 오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중국을 통해서 오는 거, 뭐 미국을 통해서 오는 거,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한 개 수단만 금지가 되어 있으면 다른 수단 써도 된다는 거. 이쪽과 관련해서 목적 금지와 관련돼서 이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중개수수료 제한 규정,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시는 건데, 근데 10억짜리 물건을 거래했을 때, 수수료가 그냥 1%라고 봅시다. 내는 중개사법 모릅니다. 옛날에 해가지고 1%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수수료 명목으로 1%를 받고 중개수수료가 만약에 10억짜리에 1% 수수료 받아라고 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받는다면은 이거는 직접 위반한 거기 때문에 무효. 물론 당연히 초과 부분 무효겠지. 그러니까는 머리 좀 쓰는 사람이 직접 저렇게 수수료 명목으로 10% 받으면 무효니까 수수료 명목으로는 1%만 받고 그 다음에 감사비라든가 또는 교통비라든가 또는 다른 이런 수고비 이런 쪽으로 붙여가지고 5%를 받게 됐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 수수료로 받은 거니까 초과 부분 이거 무효. 그래서 회피한 목적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면은 그 목적을 위반하는 어떤 수단이든지 다 무효. 근데 한 개의 수단만 금지되어 있다면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놨는데
A라는 사람이 TV를 가지고 있고, 요즘은 이제 TV 맡기고 돈 빌리는 사람들 거의 없죠. 또 내가 실적을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하기야 뭐 명품 가방 맡기고 그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리는 그런 게 있다더라고. 그럼 그거 하지. 명품 가방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명품 가방을 맡기면 얼마를 빌려주지? 모르겠어. 그냥 한 20만 원. 명품 가방 얼마 하지? 모르겠어. 한 1,000만 원. 그래서 돈 빌리면서 그럼 이쪽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돈 빌리면서 그걸 담보할 목적으로 동산을 맡겨놓는 거, 점유를 이전한다는 거예요. 요걸 물권법에 가면 질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질권 설정의 원칙적인 방법은 돈을 빌린 그 사람한테 내가 갚을 때까지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게 질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갚으면은 경매를 들어가든지 간이변제 충당을 하든지, 간이변제 충당을 하면은 이게 1,000만 원인데 중고니까 500만 원이라면 2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돼. 그래서 요걸 회피하려고 만약에 그래 내가 너한테 20만 원 빌려오는데 내가 갚을 때까지 요거 가지고 있어라. 그랬으면은 유효한 질권이 되는데, 내가 갚기로 한 날까지 안 갚으면은 이거 너 해라. 그걸 유질계약이라고 합니다. 유질계약. 요거는 법에서 무효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수단을 쓰면 무효라는 거예요. 요 수단을 쓰면은. 그래서 유질계약을 체결하면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한 번 더 쓰는 거지. 그러면은 20만 원 빌려주는데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20만 원 빌려주고 매매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매매라면은 소유권이 넘어왔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어. 근데 약정을 붙이기를 내가 갚으면 돌려받겠다.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이런 경우를 양도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행해지고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나중에 질권은 세부적인 내용이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이 양도담보는 시험범위에 또 들어가. 시험범위에 넣을 것 같으면 다 넣든지. 물론 중개사니까 동산하고는 크게 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양도담보의 대상은 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양도담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한 개의 수단만 금지시켜 놨을 때는 다른 수단 쓰는 거는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론이 거기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 확인해 보시면은 61페이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구별되는데,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공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사적 거래 영역은 유효하다는 것, 즉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 국어가 또 안 되면 또 영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헤매고 있죠. 효력 규정 위반의 효과, 효력 규정을 위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고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미친다는 거. 이건 나중에 무효 취소 쪽에 가서 공부합니다. 미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무효 취소를 공부하고 저 뒤쪽을 공부하고 다 돌아와 가지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무효 취소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미리 보면은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효 취소를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해야 될지 2시간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그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지만은 이 제3자에게 또 다른 권리 취득 사유가 있다면 그 또 다른 권리 취득 사유, 원시 취득, 예컨대 시효 취득이라든가 선의 취득이라든가 그 법리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도 시험 나왔던데 쭉 내려오시면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대가로 받기라는 경우, 뭐 변호사 아닌 자의 승소 보상, 뭐 그 약정 이런 것들, 성공 보수 약정 이런 것들 무효다는 거.
그다음에 강행법규를 즉 엄밀하게 하면 효력규정. 왜냐하면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법규를 위반해도 무효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민법교과서에서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지문이 만들어져 나온 거는 이론이 여기까지 발달하기 전에 이 시대 때 만들어진 용어들을 그냥 쓰고 있다는 거. 근데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강행법규라고 말하는 거는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속법규를 뺀 효력규정 위반한 걸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더하기 빼기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 근데 중개사 시험 때문에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리뭉실 뭐 이래 넘어가던 것들이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이 신청 제기해가지고 교수들이 이제 막 경각심을 불이키고 쪽팔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영향을 미친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문 공부하면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이런 사극 보면은 하늘천 따지 그냥 외우고 있는데 외우다 보면 뜻이 통해진다는 거지. 그 옛날에 민법 공부 처음 할 때 교수들이 그랬습니다. 모르면 읽어. 깨 없어질 때까지 읽으라고. 읽다 보면은 아 국어적으로 이상한 이 말이 법적으로 이 말이었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지. 실제로 오기도 하고. 일단 그 밑에 강행법규 효력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 권리남용 금지 이 원칙과 관련되는 것도 민법 총칙 서론 부분에 있는데 중개사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 쪽에 서술이 있긴 하지만 이 용어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무권대리 쪽이나 그쪽에 가서 이야기할 자리가 있습니다.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 예컨대 무허가 음식물 판매 행위, 그다음 무허가 숙박업 영업행위, 특히 기억해야 될 거에 로마자 4번 부동산 등기 특별요지법상 중간생약 등기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라는 거. 이거는 물권법 가면은 아주 세부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5분 살짝 한번 보시는 거고 넘기시면 다시 표를 한번 그려놨는데 그 효력 규정의 예, 그 두 번째 있는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규정 효력 규정이라는 거, 중개수수료 제한 규정 효력 규정이라는 거, 상호 신용금고법상 채무부담 제한 규정 효력 규정이라는 거, 정권거래법상 투자수익 보장약정 금지 규정 효력 규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 의무기간 경과 전에 매각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위반하면 무효라는 거. 근데 무효라고 하는데 실제 옛날에 중개사들이 이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후배 중에 하나가 신림동에서 그 동생은 그 사법시험을 공부한 게 아니고 행정고시를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내보다 먼저 하산해가지고 그 거래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형, 그 임대주택을 한 개 살 게 있는데 사도 되겠소? 이래 물어봐. 그 내가 임대주택을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거래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저 임대주택을 사놓으면은 돈이 될 것 같다는 거지. 임대 의무 기간 경과하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그 임대주택법상 일정한 자에게 장기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으로 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요 사람에게 아주 싼 가격에 소유권 취득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가지고 요걸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거래하면 안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급한 마음에 판다는 거지.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나중에 가면은 요 사람 위치에서 임차인으로서 요걸 소유권 취득할 때 뭐 1억 들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이게 뭐 3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5억짜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에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동생은 이걸 샀어. 야, 법대로 하면 그 돈 날릴 수도 있다. 나는 못하겠다. 내라면 안 하겠다. 이랬는데 이 친구는 했어. 해가지고 세월 지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차익을 누렸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요 사람이 그때 한 거 그거 무효인데 라고 주장해 오면은 무효인데라고 주장해 오면은 이 차익을 얘가 가져갈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법상 전매 제한 금지 규정 효력 규정이고 위반하면 무효라는 거. 그런데 오른쪽에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 제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고 위반하면은 행정적 제재는 받을지언정 무효는 아니라는 거. 판례가 둘 다 있으니까 이거는 나올 때가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선생들이 이 공법적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보는데 알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예로서 최고 위에 있는 거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상호신용공급법상 동일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고, 정권거래법상 1인 매매 금지 규정 단속 규정이고, 그 다음에 밑에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 단속 규정이라는 거. 그래서 참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친구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는 걸. 요새는 뭐 하여튼 뭐 연수원 들어가고 이라는 게 큰 가문의 영광이 아닌지 모르지만은 참 10년, 20년 전에는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가 연수원에서 수석 졸업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성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상인가 하여튼 이게 내정됐는데 옆에서 꼬질렀겠지 뭐. 옆에서 꼬질렀겠죠. 얘가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격은 했지만 뭐 먹고 살려면 강의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요걸 내리찌렸다는 거죠. 그래도 요거는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사적 거래 영역은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학원 원장한테 강사료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 위반이 있으니까 얘한테 상주기란 거 취소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도 한 해 늦게 졸업했을 거라고. 일단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 공무원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 임대주택의 경우에 의무기간 내에 매매를 하면은 무효인데 요거는 분명히 법을 좀 알고 들고 들어오면은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다 알 거라고. 그때는 몰라가지고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아니까 이제 이 판례가 나온 거겠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내를 포함해가지고 내를 포함 안 시키면 기분 나쁠 거니까 알게 모르게 법을 어기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안 들키면 괜찮아. 들켰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어떤 것들이 많이 하냐면은 아이고 그 중개사 법도 모르는 게 잘만 하더래. 잘만 하겠지. 한번 걸려봐봐 어떻게 되는지. 그럼 법을 알고 안 걸리게 해야지. 그다음 밑에 탈법행위 보시면은 강행 규정 엄밀하게 말하면은 효력 규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지만 그 효력 규정을 회피하는 다른 수단, 우회적,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탈법행위 인정 여부에 한데 판례가 탈법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알아놔야 될 거는 그 중개수수료 제한, 요율 그걸 초과하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 초과 부분 무효다는 거. 초과 부분 무효다는 말은 내는 중개거래 할 때 초과 수수료 안 줬을까? 줬어. 법 알고 있어. 소송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근데 안 해. 알고도 넘어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수업했지만 알고도 넘어가야 그 애들이 내가 부탁한 부동산 팔아달라 했을 때 나름대로 빨리 팔아주고 그럼 나는 뭐 가격 오른 대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수수료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판례가 나온 이유는 초과 수수료 지급한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반환소송 들어갔다는 거지. 반사회적 행위로 초과 지급했을 때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근데 강행 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별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강행 규정 사회적 타당성 위반 요 겹치는 부분은 양쪽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만 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거 반환 청구가 됩니다. 반사회적이기도 한 거는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이거는 초과 지급한 거 반환을 허용한 거니까 강행 규정, 효력 규정 위반은 맞는데 반사회적인 거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알고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일단 여기까지 오면서 일단은 강행법규 아이고 그래 좋다. 효력 규정까지는 제발 좀 지켜라. 그리고 효력 규정 중에서도 수단만 금지한 것까지는 봐줄게.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론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금지의 실질을 법으로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규정합니까? 법이라는 거는 어제의 세상을 보고 그냥 조금 더 하죠. 그저께의 세상을 보고 그저께 10년 전인지 100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저께의 세상을 보고 어제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어제 만드는 그 법이 만들어진 다음 날 미래를 규제할 거라고. 법 만든 사람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닌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찌 알겠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 금지시켜 놓은 거라고. 요거는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금지시켜 놓은 것보다 더 나쁜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극단적인 예입니다. 잔인하지만. 아니 칼로 사람을 살인해. 극단적인 예라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사람 죽이는 거 저거 허용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법을 만들기를 칼로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만 법으로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내일 총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 살인하면 어떡할 건데. 물론 형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하든 총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래서 민법적인 영역에서도 모든 금지의 실질을 미리 알고 다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일어날 거에 대한 어떤 나쁜 일을 제재할 기본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효력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효력 규정 중에서는 이미 사회적 타당성이 반영된 것도 있고 효력 규정화 안 된 사회적 타당성 위반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저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개념은 시대를 두고 변동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저 왕을 보고 못생긴 기 정치도 못하고 이러면 다음날 지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대통령이 정치도 잘 못하고 이런 말 하면 잡혀갈까? 다음에 강연하면 잡혀간지 아시고 그러면 이 세상 고만 살아야지 뭐. 한국 탈출해야지 뭐. 그러니까는 그때는 보편관념이 허용 안 했는데 지금은 허용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만약에 저 북한에서 김정은 새끼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게 못생긴 게 살이 찌가지고 저러면서 저 주민들 수탈이나 하고 북한에서 만약에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으면 교통사고 나겠지 뭐. 지역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 도덕적 관념, 관습이 또는 종교가 반영되었을 수는 있지만 도덕 그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일단 103조에서 사회적 타당성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라고 해놓고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104조는 103조의 특별 규정이라는 거.
어떤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 없는 거, 반사회적인 거, 그런 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사회적 행위 유형은 판례나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열거 안 해놨다는 거지요. 그래서 판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 걸 학자들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놓은 거라는 거. 그 분류 기준 외우지 마십시오. 그거. 분류 기준 그 시험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보면서 이 정도라면 반사회적인 것 같다, 이런 개념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느껴져가지고 냅다 외우는 그 사람. 뭔 말하는 거 알겠어요? 왜 외우는데? 반사회적인 걸 구별이 안 되는 그 사람이니까 외우는 거잖아요. 반사회적인 게 구별되는 사람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 보면 아는데. 이게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외우가 머리에 넣을 건 아니라는 거지. 왜? 민법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밖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물론 당신 옆에 있는 그 아저씨는 법을 어길 수도 있어. 근데 그 아저씨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대부분의 많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당신 눈에 법을 어기는 사람만 보이면 당신이 지금 잘못된 세상에 발 디디고 있는 거라고. 아이고,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법을 어기는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 마약 팔고 해가지고 떼돈 벌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냐고.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수히 떼돈 벌고 있는 마약 판매상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냐고? 당연히 이쪽에 속해야지. 민법 교과서는 정상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이상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민법을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넣으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이거는. 학원에서 맨날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있지. 내가 흥분할 일이 아니지.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내를 만난 걸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한 번을 해도 정상적으로 하는 게 나중에 보면 훨씬 빨리 가 있습니다. 어떤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결국에는 이거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것들이죠.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것들. 옛날에는 민법 교과서에도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것들 이렇게 목차를 달았는데, 요즘은 민법 교수님들이 저 용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일륜적 도덕 질서 위반하는 것.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 이런 것들로 그냥 분류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이래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판결문은 이런 행위는 사회적 타당성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래 해놨는데, 학자들이 쭉 해가지고 모아보니까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 거라고. 그 분류 기준이 시험 나올 건 아니라는 거지. 내도 할 수 없고. 근데 그게 그 분류 기준은 획일적,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A 교수가 쓰면 B 교수가 뺏겨, C 교수가 뺏기다 보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내가 이름 있는 사람이면 다른 걸 써도 돼.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내도 대충 같이 쓰는 거지. 보기 좋게. 이걸 갖다가 목차 구별 안 하고 쭉 써놔면은 서술도 아니고 목차도 없고 쭉 몇 페이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하려고 기준을 정해놓은 것 뿐이라고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중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중매매와 관련되는 것. 매매에서 이론이 발달했지만 다른 쪽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중양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가서
허위 진술을 약정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으면은 이거 당연히 무효. 어제 이야기할 때 대충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데 A가 B한테 너가 C를 살인해주면 내가 뭐 10억 주겠다. 소위 청부살인. 계약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민법 교과서에서 말하는 계약 아니라 했습니다. 이거. 그럼 이거 뭔데? 민법 교과서에서 말하는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교과서에서 말하는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는 적법행위라야 법률행위가 돼. 이건 애초부터 위법, 불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행위 공모를 한 거지. 촉탁일 수도 있고 공동정범일 수도 있고 방조범일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별개의 문제지만은 이거는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것이지 민법교과서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법원에 가서 사실대로 정언해 주기로 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가, 통상적인 비용, 뭐 버스비라든가 뭐 점심값이라든가 그거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초과하는 대가 지급 약정을 했으면 이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판례가 요렇게 나와 있고 판례가 요렇게 나와 있어.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한테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진실대로 말해 주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거는 어떤데? 내가 어찌 알아 이걸?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법 조문에 있는 거, 판례에 근거한 것만 말해. 왜 살짝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판례로 확인된 거라도 머릿속에 넣으시려고 노력하시라고. 없는 것 만들어내지 말고. 그런데 이 판례가 있는 걸로 봐서 추정은 해볼 수 있어.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기로 하고 뭐 일상적인 비용 받기로 했으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초과하는 대가 지급을 약정했으면 이거는 무효일 거라는 거지. 판례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때 그렇게는 갈 거는 같다는 거지. 근데 판례가 없으니까 어떻다라고 말 못해. 내 생각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다는 거지. 새겨 들으시라고요.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판례는 존재 안 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한 방 맞았으면 그거 가지고 소송을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다투봐야 판결문이 나와. 그 판결문과 관련되는 또 다른 사건이 누차 반복됐을 때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게 됐다고 봤을 때 그걸 판례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는 사건이 터졌는데 한 대 맞은 게 아니고 2대 맞았다 하더라도 소송 제기 안 하면 판결문이 나올 리가 없어. 소송을 안 들어가는데 판결문이 어떻게 나와? 특히 요즘은 모든 민법 시험에서 조문과 판례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민법 이론이 더 발달할 가능성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학계에 어른이 없어요. 어디에든지 이론이든지 철학이든지 정치라도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에 어른이 없어. 나는 다른 세상은 모르겠고 민법 학계도 어른이 없어. 중구난방 춘추전국시대. 누군가가 딱 잡아주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른이 없어서 없는 걸까? 어른을 안 만드는 걸까? 전부 지가 잘나가지고 어른을 안 만들어. 그래서 그렇겠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고 보면은 그래 이 정도라면은 반사회적인 걸로 봐줘야지 그 관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사회적 타당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저게 왜 그래? 이러면은 자기가 사회 타당성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냅다 외워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거. 근데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A, B 한때는 열렬히 사랑하고 네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을 했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계약서를 한 개 썼지. 우리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자. 각서 쓰고 혈서 쓰고 도장 찍고 복사해 놓고 집에 액자에 넣어놓고 했다는 거지. 살다 보니까 별거 없어. 그때 여자 쪽에서 이혼하자지. 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래 해 온다면 이 각서에 써놓은 계약 내용 위반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다른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면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런 가족법적인 규정이 있는 거고 단지 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지. 왜?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거니까. 이 각서 자체가 무효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지. 그러면 절대로 결혼 안 하고 단독 독신으로 살겠다. 이것도 당연히 무효. 그럼 이혼해 가면서 절대로 재혼하지 않겠다. 그것도 무효. 저것도 재밌는 판례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하고 살다가 애들이 몇 명 있었고 본처가 사망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판례가 있어요. 판결문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쯤에 내가 죽더라도 내를 그리면서 다른 사람하고 재혼 안 하겠다 하면은 집을 한 채 주겠다는 거예요. 빌딩을 한 개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다 보고 있었겠지 뭐. 아버지가 주겠다는데. 그러니까는 영감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죽어도 내가 어디 재혼을 하겠나고. 각서 써줄까? 각서 써줬다는 거지. 절대로 재혼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세월 흘러 돌아가시고 각서 써놨든 말든 딴 사람하고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각서 위반을 이유로 이 아들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건가? 없다는 거지. 왜? 이게 무효니까. 자체가 무효였으니까 이 각서가. 그 다음에 뭐 다들 알아도 이게 더 겁나. 대학생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우선에 급하니까 신체 포기 각서를 써주고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이 애들은 돈 안 갚으면은 장기 떼가. 법적으로 그럴 수 있냐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무효니까. 새겨 들으시라고요. 무효인 거 하고 개인적 강제를 당하는 건 별개의 문제. 법의 세계에서는 무효이지만 저쪽 조폭의 세계에서는 통용될 수도 있어. 정법의 세상에 사는 사람도 있고 불법 조폭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가지고 법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쪽만 이야기해. 우리는 민법교과서에서 저들의 룰은 전혀 고려 안 합니다. 이 사람들도 저거들끼리만 놀지. 옛날에 말하는 그 주먹들. 이쪽 세상을 넘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지. 여기 이 법을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지고 법전 읽어주면서 법이 이랬는데 해봐. 아이고 다음날 못 걸어 다니겠지 뭐. 그러니까 너희는 너끼리 살고 그래 하는 거라고. 그래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새끼들이 있어. 우리가 요걸 양아치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분명히 정상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했으면 정상적인 것만 가지고. 옛날에 누가 그랬다더만 강사가 한참 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가 벌떡이 나더만 야 이 새끼 반길 조심해라 이라고 나가버리더래. 참. 일륜적 도덕질서 위반하면 무효, 부첩계약 무효, 그냥 간단하게 첩계약 무효. 첩계약을 무효인데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부인이 있으면서 첩을 두기로 하는 첩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첩계약은 무효. 그때 이쪽에서 첩이 되면은 10억 줄게. 그래, 첩이 되고 10억 받을게. 계약은 존재해. 근데 이게 무효라는 거죠. 그럼 첩이 되면 10억 줄게. 첩이 되면 10억 줄게. 첩이 될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려계약. 이것도 무효. 그래서 첩이 되고 나서 첩되면 10억 주려 했으니까 내놔라 할 권리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 아도 바보가 아니지. 근데 이 아가 있었어, 이 아가.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내가 네 첩대해 줄게 10억 달라. 그러니까 고리 빚지는 않았겠지만은 고리 빚으면 죽었을 거니까 그 10억을 줬다는 거지. 이 10억 받은 여자가 법을 좀 안다는 거지. 첩이 되기로 한 거 무효니까 10억 받았고 첩생활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10억 내놔라 이 들어봤어요. 법원에서 주라 했을까? 안 줘도 된다 했을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몇 번 그런 용어를 쓴데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돌려달라 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 원인급여할 때 참 이것도 불법 원인급여할 때 이 법이 뭐냐는 거예요. 미치겠어. 똑같은 말을 써놓고 계속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런 말을 한 자리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는데 강행규정, 효력규정이 있고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되는 이론이 있고 그때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되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로서 돌려달라 소리 못하지만 반사회적이 아닌 영역에서 초과 지급된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중개수수료 제한요율 초과 지급한 것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할 때 이 법은 강행규정, 효력규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사회적인 것, 사회적 타당성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타당성 없는 원인에 기한 급여입니다. 근데 이래저래 쓰기 귀찮으니까 학자들이 또는 법 조문에서도 불법 원인급여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미치겠죠. 그 법이라고 써놓고 저걸 풀어놨으면 안 헷갈릴 건데. 근데 그렇게 약속을 다 해놓고 그냥 쓰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선대의 학자들이 한 거라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거는 괜찮아요. A라는 사람이 한때 바람기로 첩을 두었어요. 여기에 애가 있을 수도 있지 뭐. 이제 첩관계 끝낼 텐데 끝내면서 집 한 채 사줄게. 첩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건 유효해.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싹 바꿔서 부르면 불법 원인으로 지급된 것은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걸 돌려받을 기회를 인정해버리면 아무나 하고 적계약 체결하는 거지 뭐. 그리고 막 주는 거지 뭐. 돈도 있는데 뭐. 말 안 들으면 달라 라고 하는 걸 인정해버리면 해놓고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아예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줬다 하더라도 못 돌려받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의 세계에서 정법의 세계로 돌아오려 하는 거라고. 거기는 법이 조력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등 내세우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난 김에 법 앞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참 그럴 수 있지. 여기 신호등이 있는데 건널목이 있는데 빨간불이 분명히 켜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경찰이 가만히 보고 있어. 가만히 보고 있어. 그때 어느 사람이 딱 한 명 지나가니까 경찰이 이 놈을 딱 잡아. 그때 이 사람은 왜 내만 잡나고 저놈 안 잡고 라고 할 권리가 있나? 없다는 거지. 불법에 대한 것까지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떼고 그냥 평등이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구절호만 보면 다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지. 접계약 무효.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무효.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무효.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도박 계약 이런 거 무효. 도박 행위 무효. 그러니까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고돌이를 열심히 쳐가지고 1억 빚을 줬어요. 도박 빚이라는 거죠. 이때 이쪽에서 달라 할 권리가 있는가? 없다는 거지. 이 무효니까. 근데 이 경우에도 주버렸으면 돌려달라 소리를 못 한다는 거. 근데 판례가 여기는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은 지금 당장 돈은 없고 건물이 있으니까 이 B 건물에 A 소유 건물에 B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다는 거지. 이 저당권 유효한가? 피담보 채권이 무효로서 없는 거니까 저당권 등기해 놓어도 무효.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박 빚과 관련돼 가지고 참 사람들이 도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해 준 게 아니고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다면 이거는 말소 청구 못 한다는 것. 이거는 종국적 이행이 다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종국적 이행이 일어난 것이고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를 완전히 해버린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소 청구 못 한다는 것. 말소 청구를 못 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 경우에 B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 일단 동교의 불법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칠판 그대로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시겠습니다.